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당뇨병의 증상과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뇨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지만 이번 시간 목차는 당뇨병의 개요와 당뇨병 증상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현황을 보면 2018년 전국의 국민 건강 통계를 볼 때 당뇨병 유병률이 남자가 12.9%, 여자보다 많고 당뇨병에 대해 인지를 하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60% 이상이지만 당뇨병의 혈당 조절률은 30%대입니다. 당뇨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당뇨병 많이 들으시지만 대부분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증상의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혈중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병으로 여기에서 포도당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때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이것이 부족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슐린이 부족한 것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당뇨병을 제2형 당뇨병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혈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혈당, 밥 안 먹고 쟀을 때 혈당이 숫자로 126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즉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무언가를 허기져서 계속 먹는 증상이 나타나고 혈당이 200mg/dL 이상이고 75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75g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은 75g이라는 포도당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75g의 포도당을 먹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75g의 포도당을 먹인 후에 2시간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만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지 않았을 때 100에서 125mg/dL 사이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고 밥을 먹고 2시간 있다가 검사를 했을 때 140에서 199mg/dL를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당뇨병의 전 단계라고 부르고 이들에 대한 혈당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당뇨증, 다음증, 다식증이 3대 증상입니다. 포도당이 혈중에 높으면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에너지원으로 쓸 포도당이 이미 다 빠져나가서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허기가 져서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포도당이 나가서 질염이 발생하게 되고 빠져나간 포도당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쓸 지방을 또 분해하여서 케톤뇨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어떤 당뇨병일까? 인슐린으로 치료해야 되는가? 아니면 먹는 약도 되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갑작스런 고혈당이 생기고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인슐린이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인슐린이 일부 필요하지만 먹는 약, 즉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인슐린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당뇨약을 먹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돼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 아마 제2형 당뇨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요법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대상자분의 표준 체중을 아시나요? 우선 저희 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남자의 경우 키를 미터로 하고 22를 곱하게 되는데요. 160cm인 분은 1.6을 제곱하면 2.56이 나옵니다.
이것에 22를 곱하면 56.32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56kg이 표준 체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활동을 할 때 30에서 35를 곱하면 1680에서 1960칼로리가 나오는데, 대략 이 사이의 칼로리를 먹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계산한 칼로리를 중심으로 당뇨병에서는 식품 교환표와 칼로리에 따른 6간의 식품군의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0칼로리의 식단을 볼 때 06군의 8단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8단위만큼 하루에 나눠서 먹는 건데요. 아침을 적게 드시는 분은 2, 점심 저녁을 3으로 한다면 3분의 1공기가 1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3분의 2공기 먹고 점심을 1공기, 저녁을 1공기 먹으면 되는데, 이것은 순서를 바꾸어 먹어도 됩니다. 또한 밥 대신에 다른 식품으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 교환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 드시기 힘드시죠? 외식을 하지 않고 집밥을 먹는 수준에서 반찬을 여러분 지금 주먹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먹 크기의 양만큼 드신다고 하시면 아마 거의 적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외식에서 불고기나 고기류를 드신다고 할 때 주먹 크기만큼 드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언제 하나요? 입니다. 운동은 사실 종류, 빈도, 시간, 강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운동을 즐겁게 해야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운동은 사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이런 걸 조금 힘드실 거고,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라고 하는데 사실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무래도 저녁 먹은 후 움직임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저녁 먹은 후가 좋습니다만, 운동이 가능하신 어느 시간대라도 좋습니다. 사실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밥 안 먹고 재는 공복 혈당이 240mg/dL 이상, 70mg/dL 미만인 경우는 운동을 금지하고 저혈당 응급식품, 즉 사탕 등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인슐린을 주사하시는 대상자분이 계신다면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주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걸으실 때 다리 부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약물요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먹는 약은 인슐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췌장을 자극해서 일을 하지 않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으로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고도 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간에서 새로 당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약물 등 다양한 약이 있는데요. 이 약물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복용 시에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 중에서 식전 복용약이 많이 있는데요. 약 먹기가 귀찮아서 식후에 다른 약들과 함께 드신다면 미리 인슐린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올라가는 포도당을 낮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혈당이 높아져 있는 것이 반복되면 당뇨 합병증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맞으시는 대상자분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인슐린의 종류와 내가 어느 정도 맞는지 양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인슐린의 종류 그리고 인슐린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슐린의 펜을 맞으면서 병보다는 훨씬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깨지는 위험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슐린의 부작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같은 곳에 자주 맞으면 그림처럼 지방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위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사 부위를 돌려가며 맞으실 텐데요. 아마 대상자분들이 인슐린을 맞으신다면 병원에서 돌려 맞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끔 보건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꾸 저혈당 때 먹는 음식을 가르쳐 주니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무조건 단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이 있습니다. 소모기 현상은
카테콜라민이나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비돼서 새벽에 저혈당이 되었다가 그 반동 현상으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것이고, 새벽 현상은 성장 호르몬 등으로 인해서 새벽에 혈당이 정상이다가 아침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을 구분할 경우에는 새벽 3시경에 혈당 검사를 해서 정상인지 저혈당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가 빈도가 잦다면 병원에서 한번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슐린은 최근 펜을 사용합니다. 자, 그림에서 바늘이 보이시죠? 이 바늘은 일회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생각해서 여러 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사를 맞고 나면 이 안에 분비물이나 혈액 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했을 때 감염이 잘 되거나 주사약에 공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사용할 때 바늘을 꽂아서 돌린 다음 주사하고 다시 바늘을 돌려 제거한 다음 보관할 때는 바늘이 없는 상태에서 실온에 28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의 증상에 따른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을 자주 가는 것 중에 고혈당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슐린이 아주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잠깐 케톤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분해돼서 케톤체가 발생해서 심하면 혼수까지 빠지게 되는데, 대상자가 가끔 응급실에 지속적인 구토와 고혈당으로 탈수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숨을 쉴 때 과일량이 나기도 하고 탈수가 되어서 수액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고 칼륨 같은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등 응급실을 통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이 아주 높고 구역, 구토 등의 심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하는데 과일량 등의 냄새가 난다면 소변 스틱 검사를 해보시고 이때 케톤이 나온다 하면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당이 자주 지속될 때는 집에서 소변 검사를 하는 시험지 등도 준비해 놓고 케톤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혈당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 속의 당이 필요량보다 오히려 모자라는 상태로 대체로 60mg/dL 이하의 혈당을 말합니다. 식사량을 줄였거나 뒤늦게 식사한 경우, 당뇨병 치료제를 너무 많이 투여한 경우,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설사나 구토가 심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식사를 안 하고 나면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것처럼 배가 고프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시력이 저하가 나타나거나 두통, 졸음, 경련, 혼수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때 혈당 검사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스나 요구르트, 콜라, 꿀물, 사탕 등을 15에서 20g 정도 먹고 15분 후에 재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2, 3회 하고도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 응급실을 가야 하고,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자, 음식 중에 15에서 20g이라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유 1패, 콜라 2분의 1, 설탕 1큰술, 사과 2분의 1개, 사탕 2~3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눈, 신장, 신경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에서는 우리는 매년 망막의 안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안저검사는 동공, 즉 눈을 확대시켜가지고 이 안에 망막의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키우기 때문에 꼭 보호자가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년 검사를 시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매년 하는 이유는 미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레이저 요법을 시행해서 시력 상실을 막기 때문에 미리 검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매년 안과에 가셔서 안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장, 즉 콩팥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혈당 조절을 하고 신증을 막거나 느리게 하기 위해서 매년 24시간 소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미세 알부민뇨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인해서
고혈압을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신장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필요시에 예방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 관리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발을 보고 사실 발바닥까지 보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고 발바닥을 보고 상처가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매일 씻고 잘 말리고 면 양말을 신고 로션을 바르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무좀은 치료를 받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발가락 운동이나 발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언제 사시나요? 아마 시간 날 때 사신다고 답하시는 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신발은 긴 발가락보다 1cm 크게, 발가락 위로 1cm 크게, 제일 넓은 부위보다 0.5cm 정도 여유 있게 사고 뒤축은 1에서 2.5cm가 가장 적당합니다. 사실 이 cm를 다 기억하시는 건 어려운데요. 신축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로 오후에 구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때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발바닥에 상처가 깊을 때, 티눈이나 굳은 살이 부었을 때, 상처에 냄새가 나고 열이 날 때, 다리에 심한 통증이나 경련이 있을 때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시고 꼭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나마 당뇨병의 증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하는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혈당 조절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당뇨병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당뇨는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배우신 것을 잘 적용하셔서 혈당 조절을 잘 하시고 가족과 당뇨병 환자분들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